벨기에에서 유명한 거. 벨기에는 저기 그 와플, 네. 그다음에 초콜릿, 초콜릿. 고디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제가 먼저 들고 나온 건 좀 엉뚱한 주제인데 네. 벨기에는 또 총으로 유명합니다. 총. 벨기에요? 네. 아, 총을 잘 만들어요? 예. 그 벨기에에서 만든 총이 이제 뭐 미군도 쓰고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특수부대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그래요? 예, 뭐 여러 19세기 때부터 이제 많은 총기 업체들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남아서 제일 유명한 업체는 이제 FN 에르스탈이라고 부르는 FNL 스타일? 예. 처음 들어보네요, 저는. 이 회사 때문에 콜트가 거의 망했죠, 보면은.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좀 연관이 있죠. 그 안중근 의사께서 이제 이또를 이제 암살할 때 사용했던 권총도 이 FN 에르스탈에서 나왔던 이제 M1900 시리즈였죠, 보면은. 아, 그렇습니까? 예. 벨기에 권총이 예. 안중근 의사의 손에 쥐어서 이제 또 그렇게 됐던 거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전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이제 연말 계속해서 이제 캐롤도 좀 들려오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은 예전만큼은 예.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분위기도 예. 좀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뭐 특히 캐롤 같은 경우 뭐 저작권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그런가. 예, 그런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또 이제 예전에는 주로 동네에 있는 레코드샵 이런 데서 많이 틀어놨던 것 같은데. 그 샵 자체가 없어지니까. 네, 샵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뭐 언제 한번 그런 이야기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카세트 테이프의 역사 뭐 이런. 카세트 테이프. 네. 옛날에 참 그거 많이 썼는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다 그 레코드, 그다음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 그러다가 CD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레코드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녹음이 안 되잖아요. 다 공장에서 LP판, 네, 그렇죠. 공장에서 찍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었는데 카세트 테이프로 넘으면서부터 사람들이 맞춤형으로 뭔가를 내가 골라서 듣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서로 추천해주고 선물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스트리밍 요즘에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는 이 서비스가 거슬러 올라가면 카세트 테이프다. 그 컨셉에서 시작했다. 야, 이거 묘하게 말이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예전에 그 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그렇죠. 뭐 이제 좋아하는 노래 골라갖고 편집해서 네. 저의 플레이리스트로 그렇죠. 선물하는. 더블 데크로 이렇게 집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돈이 좀 많은 친구들은 동네 이제 레코드샵에 가가지고 아저씨 이거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 노래 골라서. 예. 글씨도 잘 써야 됩니다. 그 위에. 이렇게 곡 이렇게 쓰는 거. 네. 요즘 분들은 진짜 모를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언제 한번 레트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벨기에 이야기 조금 더 가보는 거죠. 뭐 벨기에 오늘 좀 편한 이야기, 네. 좀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한번 구성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벨기에에서 유명한 거. 벨기에는 저기 그 와플, 네. 그다음에 초콜릿, 그 뭐죠? 고디바. 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뭐 이제 맥주도 유명하고. 벨기에 맥주.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한꺼번에 한번 묶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제가 먼저 들고 나온 건 좀 엉뚱한 주제인데. 네. 예. 벨기에는 또 총으로 유명합니다. 총. 벨기에요? 네. 총을 잘 만들어요? 예. 그 벨기에에서 만든 총이 이제 뭐 미군도 쓰고. 네. 예. 그러니까 뭐 라이선스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뭐 특수부대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그래요? 예, 뭐 여러 19세기 때부터 이제 많은 총기 업체들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뭐 지금까지 남아서 제일 유명한 업체는 이제 FN 에르스탈이라고 부르는. FNL 스타일? 예. 처음 들어보네요, 저는. 예, 뭐 총기를 좀 이제 그런 밀리터리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익숙한 이제 그러한 그런 회사입니다. 콜트 이런 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콜트를 때려잡는데 이제 이 FN 에르스탈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까? 예, 이 회사 때문에 콜트가 거의 망했죠, 보면은. 그래요? 예. 그래서 이 FN 에르스탈은 원래 이제 그 국립조병창, 그러니까 국가기관이었죠. 국가에서 총 만들던 이제 그런 곳이었다가 현재는 이제 민영화가 돼 있는. 예. 그래서 뭐 이제 자주포 이런 큰 거 말고 소화기, 개인용 화기, 권총, 기관단총, 뭐 이제 저격용 소총, 뭐 돌격 소총 이런 것들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뭐 권총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뭐 브라우닝. 브라우닝. 예, 이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보면은. 브라우닝이 여기 거예요? 네, 여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좀 연관이 있죠. 그 안중근 의사께서 이제 이또를 이제 암살할 때 네. 사용했던 권총도 이 FN 에르스탈에서 나왔던 이제 M1900 시리즈였죠. 보면은. 아 그렇습니까? 예. 벨기에 권총이 예. 안중근 의사의 손에 쥐어서 이제 또 그렇게 됐던 거죠. 그 옛날서부터 이제 신뢰의 상징이라고 네. 할 만한 이제 좋은 총기를 많이 만들었고 현재 권총 같은 경우는 이제 FNP라는 시리즈로 해서 피스톨이죠. 약자로 해가지고 여러 시리즈로 이제 많이 또 팔리고 있고요. 근데 총을 이게 잘 만들려면 네. 일단 총열이 아주 고다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정밀 기계라든지 뭐 철강 그렇죠. 이런 쪽이 이제 잘 발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벨기에가 이런 게 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는 옛날 뭐 지난 첫 번째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유럽의 그 대표적인 뭐 시장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물건도 교류하고 네. 그다음에 바다 건너 영국으로 건너가는 그 루트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상공업이 발전했는데 상업과 공업이 이제 함께 발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 주변에서 시장 수요에 맞춰서 빨리빨리 뭔가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공업들이 쭉 발달을 이제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이제 누군가 주문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오다가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이제 장인, 예 크래프트맨들이 이제 많이 그래요? 예 있던 곳이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벨기에산 총이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권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단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화력이 약한 총 탄환을 쓰는 거죠. 기관단총은? 예. 그렇습니까? 기관단총은 화력이 약해요? 네, 화력이 약해요. 이게 막 이제- 두두두두 쏘는 게 기관단총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총 하나하나의 위력은 이제 약한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옛날 처음에 등장하게 됐던 게 1차 세계대전 때 적 참호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 당시 소총을 한 발씩 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호에 있는 이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근접전에서 그래서 주로 이제 권총을 많이 사용했죠. 일단 참호에 뛰어들어가면. 근데 이제 권총은 한 발씩 그렇죠. 하고 장탄수도 적으니까 이 권총을 기관총처럼 빠르게 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아마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기관단총은 이거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예. 여러 발의 총알을 빠르게 쏠 수 빠르게 있는 쏘는 단거리. 그게 이제 기관단총이고 그렇죠. 단이야, 단. 우리 기관총이라고 하면 예, 머신건. 어디다 딱 이제 세워놓고 그렇죠. 그건 막 더 많은 걔는 화력도 세고 그렇죠. 더 멀리 가고. 그러니까 기관단총은 많은 경우에 이제 권총 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특수부대에서도 이제 기관단총 같은 경우를 쓰는 게 뭐 테러범이나 이런 사람들 제압할 때 주변 사람한테 이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소총, 우리 뭐 네네. 게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소총탄을 쓰면은 이제 실내에서 밀집한 지역에 잘못하면은 이 사람 뚫고 다음 사람에 또 맞고 이제 그러면 안 이럴 되니까.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기관단총을 많이 사용하는데 반동도 좀 적고 그렇죠. 사용하기도 편하고. 네. 그러니까 저위력 이제 뭐 고연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FN 에르스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P90이라고 그래서 네. 되게 신기한 모양의 SF 풍의 이제 기관단총도 만들어요. 이게 왜 SF 풍이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탄환이 이렇게 우리 보통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삽탄을 하면 네. 탄창을 끼면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랑 맞춰 끼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나간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P90 같은 경우는 직각으로 이렇게 탄이 들어가 있어요. 탄이 가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럼 들어가면서 90도 들어가면서 꺾어요? 90도로 꺾여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위쪽에다가 이제 탄창을 꽂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네. 그러면 총기가 이렇게 길잖아요. 총열이 기니까 예. 그 위에다가 얹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급탄을 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밑으로 길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위에다 얹어놔도 되니까 이제 네네. 그런 이제 사고의 전환도 했었고 사실 이 회사를 제일 유명하게 했던 거는 이제 자동 소총입니다. FN8이라고 하는 FAL이라고 부르는 FN8이라고 부르는 이 소총이 가장 유명한데 네. 20세기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나토의 표준 소총으로 사용이 됐었죠. 그래서 90개국 이상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영국이나 네.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이걸 라이선스 받아가지고 좀 개량해서 썼고 뭐 캐나다 그 자존심 센 이제 독일 옛날 서독 같은 경우도 이거 썼어요? 이거를 쓰다가 이제 자기들 자체적으로 바꿨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M16 같은 게 이 친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유럽 공통 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썼던 거죠. 브라질,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많이 썼고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네네.
그래서 이 FN8이라고 하는 이 자동 소총은 이제 독일이 만들었던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었던 이제 슈트룸 게베어라고 하는 이제 그 돌격 소총이 있습니다. 네. 우리 보통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뭐 K2라든지 네. 16, 뭐 M4 이런 것들이 다 돌격 소총이죠. 아. 예, 그러니까 기관 단총의 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소총 그 전에 화력도 쓰던 있군요. 화력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독일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네. 여러 회사들이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제 벨기에가 이제 승리를 해서 유럽 공용에 이제 화기도 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게임 하시는 분들 종종 많이 드시겠지만 이제 스카라고 그래가지고 SCAR이라고 네. 쓰는 예 스카라는 이제 총으로 다시 또 유명세를 또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특수전 사령부가 이제 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총이 필요하니까 다 와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FN 에르스탈 제품이 이제 선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 되게 여러 가지로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한 네. 총인데 필요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모듈 연구주로 되게 유명하고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뭐 군대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 그래 소총은 M16, 네. 그다음에 기관총은 M60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은 M60 안 쓰고 다 이제 M240으로 쓰죠. 근데 이 M240이라는 게 다 이 FN 에르스탈 제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압도적인 이제 신뢰도로 다른 총보다 훨씬 많이 쏴도 고장 안 나고, 네. 막 집어 던져도. 하긴 그런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물 닿아도 그냥 괜찮고. 네, 그래서 이제 그 7.62mm 탄을 쓰는 이제 M240도 있고, 그다음에 소총 탄하고 똑같은 이제 5.56mm를 쓰는 이제 M249, 보통 이제 미니미라고 부르는 이제 그 기관총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분대 지원하기죠.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이 FN 에르스탈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쓰는 총들은 다 의뢰 거 미국 회사가 만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 총도 쓰는데 네. 중요한 거는 생산은 미국에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 내 공장이 있어서 네네. 미국이 자기네 국방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잖아요. 이게 외국으로 안 나가고 국내에서 뭔가 고용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유발을 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이 총알이 규격화된 총알이 있는 거 거기에 맞춘 총을 만드는 거죠? 그 총에 맞춰서 총알을 만드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것도 또 바꿀 수도 예,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옛날에는 7.62mm를 쓰다가 네. 이제 M16이 나오면서 5.56mm로 작고 이제 가벼운 탄을 쓰는 걸로 바꿨다가 이제 미국이 21세기 들어서 이라크하고 아프간에서 싸워 보니까 네. 안 되겠더라. 5.56mm 가지고는. 왜냐면은 이제 아프간 같은 경우는 멀고 네. 상대방이 이제 훨씬 먼 거리에서 공격을 해요. 네. 장거리에서. 네. 근데 미군이 쓰는 총은 사정거리가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에서 싸워 보면 이라크는 또 옛날 흑벽들이 많은데 이 두꺼운 흑벽에는 5.56mm 가지고는 이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큰 그러면 총알을 7.62mm를 써야 되는데 7.62mm는 아무래도 무겁고 크니까 네. 장탄수도 적고 반동도 세고 여러 가지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이 이제 6.8mm라는 예, 또 그 별개 총을 만들고 그에 맞는 총알을 또 이렇게 6.8mm로 이제 정해서 네.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총기를 또 만들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되게 총알의 종류는 그러니까 뭐 똑같이 5.56mm냐 뭐 7.62mm냐 해도 이 길이가 또 천차만별이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최적의 어떤 조합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미국을 상징하는 M16 같은 경우도 FN 에르스탈이 생산하기도 했었어요. 원래 이제 M16도? 콜트사가 원래 만든 소총인데 네. 콜트사가 만든 제품이 이제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품질 이슈가 이제 시달린 적이 있어요. 네. 열받은 이제 미군이 이제 콜트사한테 너 총기 만들지 마. 그리고 그 물량을 이제 다 FN 에르스탈로 이제 밀어줬던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군이 쓰고 있는 이제 M16보다 이제 짧아진 M4 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FN 에르스탈에서 많이 생산을 했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진짜 이렇게 총기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 게 그러니까 그 관련된 산업도 발달을 했고 네. 거기에 장인들도 꽤 많이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이유들인 거죠. 네네. 옛날서부터 네. 전통이 좀 있던 이제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총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나라면 네. 혹시 이제 이거 사고 같은 건 별로 없습니까? 그게 좀 문제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네. 이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유럽 전체에서 총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정에서 보유가- 총기 소유가 자유예요, 여기? 자유까지는 아닌데 네. 최근 들어서 좀 이제 강화됐어요. 근데 그 예전에 뭐 한 15년 뭐 이 정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쉬웠어요. 신분증만 갖고 가면. 그래요? 그래서 현재 통계로도 전체 가구의 한 5%가 집에 총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명목은 이제 사냥용, 네네. 레크레이션용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지만
전 유럽에서는 제일 총기 보유율이 높은 나라가 이제 벨기에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총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좀 많이 발생해요. 벨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보다는 한참 낫고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명당 총기로 인한 사망, 총기 사고, 뭐 살인 사건 이런 거 따지면 미국은 10만 명당 이제 3에서 4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는 0.7명이니까 미국보다는 훨씬 이제 적은데 이제 네덜란드의 2배, 뭐 독일의 3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마피아가 이제 돌아다니는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제 동구권 이제 조폭들의 이제 본거지라고 하는 불가리아 이런 지역하고 이제 비슷한 정도의 이제 총기 사망률. 예. 참고로 이제 세계에서 그러면 총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중미에 있는 네. 이제 온두라스입니다. 아, 온두라스. 예,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이제 64명이니까 미국의 한 20배 정도. 예전에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죠? 예. 여기 뭐 터프한 나라죠. 총으로 인한 사망이 거의 뭐 매일같이 그냥 계속 일어나겠군요. 그렇습니다. 조폭도 많고요. 그래서 이 벨기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가 갈려 있고 중앙 정부 그다음에 지자체 이게 잘 정리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틈이 많아서 그런지 유럽 최대의 무기 암 시장이기도 합니다. 벨기에가요? 예, 총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벌써 6년 정도 지났으니까 기억 아마 이제 많이 잊어먹었을 텐데 2016년에 이제 파리에서 테러가 있었죠. 파리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난사하고 막 샤를리 에브도 뭐 그런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테러범들이 프랑스 이제 경찰이랑 특수부대에 맞서가지고 한 8시간 가까이 이제 교전을 벌였어요. 네네. 근데 8시간 정도 교전을 벌이려면 이제 대량의 탄약, 충분한 총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유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어디서 구입을 했나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벨기에요? 네, 다 벨기에에서 구입을 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2006년 이전까지는 이제 신분증만 있으면 무기가 구입 가능하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암 시장이 이제 발달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정보 기관에서는 벨기에에서 거래되는 암 시장에서 거래되는 총기의 가격을 보고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을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AK-47 같은 경우 소총이 이제 뭐 탄약 400발 보너스로 같이 얹어주면 한 400유로 우리 돈으로 이제 한 55만 원 정도 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총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한 100만 원대까지 이제 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 당국에서 봤을 때는 총기 수요가 늘어났다. 네네. 누군가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탐문에 이제 나서기도 했는데 이 많은 총기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FN 에르스탈 이런 데서 만든 총기들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유입이 되는 거예요. 편리한 교통망을 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요자와 거래자가 만나기 좋은 이제 이 벨기에 그리고 단속도 좀 덜한 지역으로 이제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유럽에 이제 기차 타고 혹은 뭐 버스 타고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디든 다 갈 수 있지만 이왕이면 대도시가 좋고 남의 눈에 잘 안 띄면 좋고 단속 당할 우려가 없으면 또 좋지 않겠습니까? 벨기에가 그런 게 약간 좀 느슨한 모양이고 상당히 느슨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90년대에 있었던 유고슬라비아 그 내전 이때 풀려왔던 총기들이 이제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다 어디론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벨기에로 많이 와서 이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총은 하긴 또 한 10년 지나도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잘 관리만 하면 예, 쏘면 나가는 거니까요. 당시 2016년 파리 테러에서도 이제 프랑스 당국이 벨기에한테 뭔가 이상하다. 너희들 좀 찾아봐라. 단속 좀 해라. 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총기를 살려면 이제 신원 조사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총기 안전 교육도 이제 이수를 해야 되고, 너 왜 사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밝혀야 됩니다. 근데 뭐 대부분 이제 뭐 사냥. 네,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제 된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반자동 소총은 이제 금지되는 자동 소총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고는 있습니다만 원체 이제 암 시장에서 풀린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또 오명을 좀 쓰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총이 유명한 벨기에 또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뭐 저처럼 이제 맥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벨기에 그러면 되게 신뢰의 상징이죠. 벨기에가 무슨 맥주죠? 종류 되게 많죠.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호가든이 벨기에군요. 그다음에 뭐 스텔라도 벨기에예요. 예, 스텔라 벨기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독특한 맥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레페 같은 경우도 예. 그다음에 이제 약간 널찍한 이제 잔이 상당히 널찍해가지고 좀 독특해 보이는 두벨. 예.
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호가든, 스텔라 이런 걸로 이제 되게 대중적으로도 많이 마시는 4캔에 이제 11,000원이죠. 편의점에서. 예. 네. 그래서 이제 동유럽에서 체코가 있다면 소유럽에는 이제 벨기에가 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유럽을 상징하는 이제 맥주의 이제 강국입니다.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 좀 독특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벨기에 맥주 되게 선호하고, 뭐 이를테면 시메이 같은 경우. 시메이? 예. 시메이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벨기에 맥주 특징은 되게 자유분방해요. 되게 종류가 다양하다. 다양한 맥주들이. 네. 수제 맥주 이런 거 되게 많겠군요. 그 동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뭐 우리가 수제 맥주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 곳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벨기에 맥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트라피스트 맥주라고 그래가지고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수도원? 네, 수도원에서 만든 이제 맥주가 되게 유명합니다. 그분들이. 네, 수도사들이 이제 직접 빚은 어. 네, 인증 그래서 딱 받은 한 13개 수도원에서 나오는 것들만 인증이 돼요. 예. 그래서 이 트라피스트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맛도 되게 독특하고 네. 가격도 되게 비싸요. 물량이 이제 적기 때문에 네네네. 국내에서 잠깐씩 이렇게 수입이 되면 금방 팔려 나갑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이 마니아들은 또 이거 엄청 좋아하는군요. 저도 꽤 좋아해요. 요 트라피스트 뭐 이런 거. 예. 벨기에 맥주들이 조금 도수가 높은 것도 많고, 네네. 예. 그리고 되게 풍미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저는 좋아합니다. 수도사들은 이거 이제 술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아닌가? 아니죠. 원래 카톨릭 같은 경우는 술 이제 좀, 와인도 하긴 와인도 먹는 드시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유럽은 술 대신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맥주를 위생상 목적으로 많이 먹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벨기에 같은 경우는 이제 12세기 때부터 이 수도원에서 맥주들을 많이 생산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 오래됐네요. 예, 역사가 오래됐죠. 1000년 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맥주를 그러면 왜 만들어 파냐? 네. 아니 뭐 주변에 이 수도원 소유의 땅들이 많으니까 영지 같은 데서. 예, 그런 데서 나오는 좋은 이제 밀과 보리로. 예, 그런 것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도원도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소득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 예, 사업을 수익 사업을 좀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네 주민들한테 가끔 한 번씩 베풀기도 하고. 네네. 그럴 때 뭐 돈 이렇게 찔끔찔끔 그 당시도 화폐 사회도 아니니까 그런 거 주는 것보다 맥주 원래 인심 좀 쓰고. 예, 인심 좀 쓰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함부로 만들 수도 없고 사실 뭐 수도승 이제 수도원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또 심심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을 담아서 이제 맥주를 만드는 거죠.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질이 좋기로 옛날서부터 이제 유명했던 거죠. 맥주. 그 동네 하여튼 뭐 밀보리 등을 또 많이 재배를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주변 지역에서도 많이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벨기에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옆 나라인 이제 독일하고 이제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왜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맥주 순수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 물, 뭐 그다음에 메가, 홉 이걸 제외하면 아무것도 못 넣는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맥주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그렇게 만들면 맥주가 되게 단조로워요. 다 비슷한 맛이겠죠. 약간 뭐 라거, 농도 차이 뭐 정도. 에일, 뭐 그다음에 둥켈, 뭐 바이젠, 뭐 정도. 네. 물론 이제 이게 나왔을 때는 이제 밀 가지고 맥주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을 밀도 없는데, 예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제 하지 마라.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독일 맥주는 좀 단조롭다. 뭐 여기서 마셔봐도 그렇고 저기도 마셔봐도 그렇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에 비해서 벨기에는 뭐 이것도 섞고 뭐 저것도 집어넣고.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시트러스 껍데기도 집어넣어 보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처음 마셔 보면은 이게 맥주 맞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벨기에 맥주가 주는 다양함이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벨기에는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맛이 있는 그런 맥주.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여의도에서도 유명하죠 벨기에 와플. 와플. 예. 네. 그래서 이제 벨기에 와플하고 일반 와플하고 뭐가 다르냐? 네.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굳이 이제 차이다 보면 이 벨기에 와플은 좀 더 이제 사이즈도 크고 이게 이제 좀 두껍습니다. 빵이? 네, 빵 자체가 두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모양이 홈이 파져 있잖아요 와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깊어요. 크고 깊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것저것 토핑을 올리기가 아이스크림 얹고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반죽할 때. 이 일반 와플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크 반죽, 그러니까 지금 효모가 안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는 게 없잖아요. 네.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벨기에 와플은 효모를 집어넣어서 빵처럼 이제 그런 반죽으로 와플을 만들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이제 다양한 맛이 이제 나올 수 있는. 효모를 넣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낫 벨기에 와플, 벨기에 아닌 와플 같은 경우는 예. 굳이 따지면 이제 카스테라 누르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 예. 벨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빵 느낌이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나겠군요. 보시면 이제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맥주에서도 이것저것 잔뜩 뭐 집어넣어서 만든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 토핑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다양하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미국 정통으로 옛날부터 다른 지역에서 먹는 와플들은 주로 시럽, 버터, 뭐 잼이나 좀 발라 먹고 뭐 그 정도인데 비해서 여기는 이제 뭐 과일, 뭐 휘핑크림, 바나나 넣고 초콜릿, 있는. 뭐 이제 이런 거 다양한 거, 뭐 베이컨, 계란 다양하게 올립니다. 베이컨도 넣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분들한테는 이게 벨기에 와플이 더 좋죠. 한국 분들은 일단 뭐 많이 올리잖아요. 피자도 네네네. 잔뜩 올려 토핑 잔뜩 잔뜩 하는 거. 넣어주세요. 그렇죠. 예, 뚱카롱. 여기가 약간 자영업이 좀 많은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좀 경쟁이 치열해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네. 옛날서부터 여기저기 시장도 발달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벨기에 와플 이렇게 이제 부르지만 동네별로도 되게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뭐 브뤼셀이라든지 뭐 네. 리에주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어떤 지역은 되게 달고 화려한 게 많고 어떤 지역은 뭐 그거 바삭하고 예, 뭐 바삭한 것들을 좀 강조하기도 하고 이 벨기에 와플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벨기에를 상징하는 네네. 이제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와플은 벨기에가 약간 종주국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진짜. 예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정 프로님 말씀하셨던 이제 초콜릿 초콜릿. 예 고디바가 여기 거라고 그러시죠? 고디바도 있고 네. 길리안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이하우스 뭐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디바가 아무래도 제일 유명하죠. 이제 네. 유명하죠. 그래서 벨기에 뭐 다녀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 갔다가 이거 벨기에 초콜릿이야 그러면 되게 맛있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좋아하는데 네. 가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벨기에가 초콜릿을 유명한 이유가 예 초콜릿은 하긴 뭐 카카오가 뭐 이런 거에서 그렇죠. 아마 만들 카카오에서 텐데 나오는 예. 그 땅에 별로 카카오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안 나죠. 유럽 대륙에서는 안 나는 거니까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 그렇죠. 그게 제일 큽니다 보면은 예 레오폴드 2세 때 이제 그 사유지죠. 이제 왕 개인 사유지로 이제 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을 이제 다스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공짜로 마음껏 착취를 해서 이제 코코아 이제를 갖고 온 거죠. 그런데 이제 때마침 이제 1882년에 네덜란드에서 이 카카오에서 카카오 버터 이 성분을 빼내고 이제 코코아 그 초콜릿 가루를 만드는 그러한 기법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해야 다양한 요소로 이제 가루로 만들 수 있어야 만들어야 이런저런 것들을 시도를 이제 하기가 좋은데 마침 이제 그러한 기술적 발전하고 겹치면서 뭐 원가가 싸니까 벨기에로 들어오는 코코아 같은 경우 원두는 가격이 뭐 다른 나라 훨씬 싸니까 이 만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시도를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것도 다양하게 가요? 예, 그래서 이제 1912년 이제 스위스 출신의 이제 이민자였던 이제 장 로이하우스라는 사람이 견과류, 크림, 버터 이런 것들을 이제 안에 채워 넣어보자. 밖에는 이제 초콜릿인데 우리가 요즘에 맛있죠. 예,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맥주랑 비슷하죠. 순수한 걸 따지기보다 뭔가 이것저것 막 이렇게 섞어보는. 그래서 이제 벨지움 프랄린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이게 이제 저 친구가 저렇게 만들면 나도 저렇게 만들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 유럽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브랜드가 이제 벨기에 초콜릿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고디바는 진짜 비싸더라고요.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 딱 선물하기 좋죠. 그렇죠. 예, 상대방이 단 거를 싫어하지만 않으시면 어떻게 보면 제일 무난하고 저한테는 즐거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달콤한 뭐 로맨틱한 이런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받아놓으면 다른 것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지만 초콜릿 같은 경우는 뭐 책상 위에 이렇게 있으면 두고 먹어도 되고 오후에 이제 뭐 당 떨어질 때 하나씩 먹기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누가 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놓기도 좋고 케이크 같은 건 한 2, 3일 안에 빨리 먹어야 되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데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선물용으로는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초콜릿도 있고 또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원조를 가지고 다투는 원조 예 있죠. 이제 프렌치 프라이. 요건 살짝 한번 좀 들어본 것 같아요. 프랑스랑 맨날 이게 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벨기에 프릿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벨기에 프릿? 예, 프릿. 이게 감자튀김. 그래서 주로 이제 벨기에에서는 이제 우리 옛날 번데기 담아 먹던 종이봉투 같은 이렇게 종이에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감자를 튀겨서 여기는 케찹보다는 주로 이제 마요네즈. 찍어 먹어요? 마요네즈를 뿌려가지고 좀 많이 뿌려서 네, 그렇게 이제 먹는 걸 좀 선호하는. 느끼하지 않나?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이게 프렌치 프라이니까 당연히 프랑스에서 만든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제 이 반박에 대해서 벨기에에서는
야, 이 프렌치라는 말이 그 프랑스를 상징하는 말이 아니고 원래 이 동네에서 쓰던 말 중에 이제 이 세로로 자르다, 버티컬로 자르다. 라는 그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프렌치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이제 바뀌어서 지금 이제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렇지. 이거 원래 그 세로로 자르다. 그러니까 감자 다 이렇게 길게 자르잖아. 마치 터키가 그 무슨 큰 닭처럼 생긴 그 친구인데 나라 이름 터키인 것처럼. 그렇죠. 니네 프렌치가 프렌치가 아니고. 그렇죠. 세로로 자른 감자 튀김이 그냥 프렌치 프라이다. 이 자식들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요? 하는 거죠. 그래서 벨기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감자 튀김, 프렌치 프라이라는 게 이제 1680년, 그러니까 17세기 후반 정도에 이제 그 메즈라는 강이 있는데 네. 그 강 주변 지역에서 원래 사람들이 물고기를 이제 먹던 사람들인데 네. 겨울에 꽝꽝 얼어가지고 도저히 물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까 이 생선 감자를 길게 잘라가지고 튀겨서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선 대신 예. 그 감자가 이제 요즘은 워낙 이제 큰 감자 세로로 자르니까 이제 그냥 네모난 형태로만 보여서 그런데 이게 이제 작은 감자를 이렇게 잘라서 튀긴 거 보면 약간 이렇게 초생달 모양으로 그렇죠. 꼭 무슨 멸치, 빙어나 멸치처럼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벨기에는 우리 역사 근거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7세기 때부터 이걸 해 먹었다. 네네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벨기에- 프랑스는 저 18세기 때부터 먹었잖아 보면. 벨기에 원조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 이제 역사학자나 이제 네. 식품학자들은 아니 그 동네에서 감자가 재배된 이 기록을 보자고. 그러면 이건 1735년이나 돼야 이제 그 동네에서 감자가 재배됐다는 게 나오는데 도대체 1680년에 감자는 도대체 어디서 났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래요? 거죠.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이야기하기는 이제 감자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 게 18세기고 네. 18세기 후반이 돼서 이제 1775년에 이제 파리에서 등장한 여러 책에 이제 프렌치 프라이 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1795년쯤 되면 아. 이제 요리 책에 이제 나온다. 그럼 프랑스 말이 또 맞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 네. 이제 파리를 상징하는 이제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프렌치 이제 프라이예요. 됐다. 그러니까 벨기에 너희들 괜히 엄한 소리 하지 마라. 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싸우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또 2019년에는 또 벨기에가 이제 유네스코에다가 이 전통 음식으로 또 신청을 해가지고 또 세계 문화유산처럼 이렇게 그냥 예. 신청을 했어요. 예, 또 그래서 또 프랑스가 또 반발을 이제 하기도 했었고, 이걸 또 싸웁니까? 예, 이 미국도 여기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왜냐면 또 미국 사람들이 프렌치 프라이도 원체 좋아하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는 그럼 도대체 프렌치 프라이가 언제 등장했느냐라고 하면 미국에 도착한 거는 이제 18세기 후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대접해준 기록이 있어요. 오래됐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원조 아니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파리에서 본 걸 이제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네. 튀겨 세로로 잘라서 튀겨. 라고 해서 이제 도입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왜 프렌치 프라이가 됐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차 세계 대전 때 미군이 이제 유럽에 갔잖아요. 네. 미국 촌놈들이 이제 유럽을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 격전지가 벨기에 지금 남부에 있는 왈롱 지방이었는데 이 동네에서 이제 사람들이 감자를 튀겨서 이제 먹더라는 거예요. 네네. 이거 맛있는데? 그래서 뭐라 불러? 자기들끼리 야 이거 뭐 얘네들 프랑스 쓰는데 얘네 프랑스 사람들 아니야? 벨기에 남쪽은 프랑스 말을 쓰니까 예. 이걸 이제 프렌치 프라이다. 네, 그렇게 부르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군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프랑스 음식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이게 프랑스가 원조인 것처럼 됐다라고 하는 게 또 벨기에의 또 이제 항변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감자 세로로 잘라서 튀긴 걸 뭐 어느 나라 거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예, 좀 애매한 거죠. 너무 단순하니까.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음식 원조를 놓고 많이 이제 다툽니다. 근데 이제 유럽 이렇게 이제 다투는 경우도 있고 깨끗하게 이거 우리 아니야, 쟤네가 원조야라고 인정해주는 쿨하게 인정해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뭐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트볼 같은 거죠. 미트볼? 예. 미트볼은 어디가 원조예요? 미트볼은 이제 그 우리 이케아 가면 이제 미트볼 이제 따로 팔죠. 그래서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스웨덴 사람들이 많이 먹고 그러니까 스웨덴이 원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스웨덴 사람들도 다 이제 인정합니다. 이건 우리 원조 아니고요. 이 원조는 저 튀르키예요. 튀르키예에서 왔어요? 예, 그 예전에 이제 대북방 전쟁 와중에 이제 왕이 러시아군한테 패해서 도망을 가다가 이제 튀르키예까지 망명을 이제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튀르키예에서 나온 음식 이것저것
이제 먹어보다가 네. 이거 입맛에 맞네. 어떻게 만드는 거요? 소를 갈아서 소고기 갈아서 양념 좀 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냥 해보니까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그래서 마치 이제 스웨덴이 원조인 것처럼 되지만 스웨덴은 이제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이거 우리 아니거든요. 튀르키예 거다. 그렇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근데 사실 뭐 이거 프렌치 프라이라고 한다고 아닌가? 뭐 특별히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없는 프렌치라는 이름이 붙다 보니까 네. 가끔 이제 웃지 못할 에피소드에 이제 휘말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이제 9.11 이후에 네. 미국이 이제 이라크 침공을 이제 하는데 네. 그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런 데서 프랑스가 끝까지 반대를 했던 나라죠.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하고 싶었는데 프랑스가 끝까지 반대를 하니까 열받은 이제 미국 그 의원들이 이제 식당에서 프렌치 프라이나 이름을 지워버려라. 그 의회 구내식당에서. 그래서 이제 프리덤 프라이로 바꿔서 부르자. 그런다고 되나 그게? 그랬더니 또 당시 이제 그 주미 프랑스 대사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또 말했다가 또 고국에서 뭐 또 우리 고유의 음식을 네가 그렇게 멋대로 포기할 권리가 있냐 해가지고 또 먼지가 나도록 까이기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음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단순한 음식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단순해. 근데 많이 먹잖아요. 많이 일상적으로.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맥주 좋아하는 나라하고 감자튀김하고 하면 궁합이 잘 맞으니까 벨기에가 원조 아닌가? 하긴 그렇죠. 프렌치 프라이랑 와인은 전혀 안 맞는 거 같고. 그렇죠. 맥주에는 감튀. 그렇죠. 치즈에는 와인 뭐 이런 느낌 좀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또 프랑스보다는 벨기에 또 좀 쪽이. 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약간 진짜 그 물고기 모양으로 잘랐다는 것도 뭐 그럴 듯하기도 하네요, 그죠? 자, 프렌치 프라이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뭐 어느 나라인지는. 뭐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하죠. 프렌치 프라이가 아니 튀긴 거고. 그다음에 감자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거기다 마요네즈까지 찍어 먹으면. 거기다가 소금 팍팍. 소금. 맛은 있습니다. 맛있겠습니다. 자, 벨기에 유명한 것들 생각보다 저는 이제 초콜릿 그다음에 와플 요 정도 이제 생각했는데 의외로 작은 나라에 유명한 게 많습니다. 권총이 있었다. 자, 그러면 벨기에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우리 박사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주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 사랑, 행복, 일, 돈, 성공, 미래, 죽음. 심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전문가 김경일 교수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행복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건 분명한데 중요한 건 행복은 뭔가가 있는 상태라는 건 분명합니다. 나쁜 게 없는 상태로 보통 정의 내리지만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본다라고 얘기하면 내 아이를 안았을 때 이거 느끼는 그거는 진짜 뇌가 정말 격하게 반응하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심리적 함정들 3프로TV가 준비한 10시간의 마음 수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수강 신청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